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뉴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큰 이슈였어요. 러시아가 이제 지원이 끊기면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무기 지원으로 사람들이 엄청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레나예요. 앞 소개 영상의 주인공 마샤의 친언니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재원이신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다양한 국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4개 국어를 할 수 있었고 제 능력을 발휘해서 저는 성인이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명문으로 불리우는 코지 우크라이나 국제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했었죠. 그렇지만 그건 다 전쟁 터지기 전 얘기죠. 말이 나온 겸 과거 저희 국제초등학교에서 있던 이야기에 대해 잠깐 공유를 해보고자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명문으로 알려진 국제학교지만 여기도 다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랍니다. 교실에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신없는 분위기에 자기 할 말만 하는 애들, 서로 싸우는 애들, 영어 잘 못해서 하루 종일 우는 애들, 심지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들까지. 다 말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다 제게 자기 애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국제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전 세계 부모님들 만나게 되거든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로는 비겁하게 뒤통수 치는 일본인,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를 조용하고 답답한 한국인, 그리고 어디서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진상 짓거리하는 중국인까지. 이런 경험 때문에 전 아시아인들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다 제 직업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꺼낸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한국인에게 감동을 받은 사연을 들려드리려고요. 전쟁이 심각해져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저는 나라를 지키려고 여군에 지원했어요. 군대에서 겪은 일들 얘기하면 우리 가족 모두 분통을 터뜨리며 참담해하죠.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한테 미사일 준다는 소식 듣고 주변 사람들 모두 절망했어요. 북한이 제가 교사 때 겪은 중국, 러시아랑 친한 나라여서 더 짜증나더라고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짓이 중국, 러시아가 하는 만행이랑 너무 똑같아요. 러시아가 쳐들어온 지 벌써 1년 8개월이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포격 소리랑 공습 경보에 깨서 너무 무서워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집도 잃었죠. 정말 끔찍하고 힘들지만 우린 버텨야 해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작년에는 더 황당한 소식 들었어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보내준대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북한이 수백만 발포탄을 러시아에 줬다던데 반은 불량품이래요. 그래도 북한이 전쟁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건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화나고 허탈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민간 특별팀한테 북한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혹시 우리가 가서 북한을 설득하면 무기 지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생겼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북한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북한은 믿을 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세계 진상 중국, 러시아랑 한통속인 걸 아는데 방문이 좀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키이우 난민 보호소에서 만난 재성 씨도 북한에 가는 건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재성 씨는 한국 국방부에서 온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북한의 초대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가는 건 위험하니까 화상회의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조언해줬어요. 재성 씨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지만 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를 위해 뭐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재성 씨 말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이게 전쟁을 끝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재성 씨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은 북한행 비행기 표를 끊기로 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뭔가 바꿀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억류라도 된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탄 비행기가 급하게 방향을 틀더니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은 북한과 전쟁 중이고 북한 바로 아래에 있어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발이 묶이게 됐죠. 그러던 중에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랑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였죠. 재성 씨도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국에 대한 걱정과 편견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 기회에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북한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서울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있자니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들도 되게 깊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한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군사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고 또한 외교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눈앞에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으로 급하게 가는 것보다 한국 정부랑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황을 바꿔나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한국의 자원이랑 전문성, 영향력을 활용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 우리 팀은 북한행 계획을 미루고 한국 정부랑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몇 주 동안 머물면서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략도 세우기로 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로 붐비는 걸 보니 한국의 평화로운 모습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상황이랑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돌이켜보면 한국에 오게 된 건 뜻밖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이 북한과 전쟁 중이라 위험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정반대더라고요. 한국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게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과 기회가 열렸죠.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 덕분에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도 제가 서울에서 본 것처럼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국과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계획을 만드는 일만 남았네요. 제 자원봉사단이 북한 대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죠. 사실 처음에는 북한에 가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한국 정부의 배려로 우리는 편안한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한국전쟁 후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가로수길의 트렌디한 카페들, 명동의 화려한 쇼핑거리, 한강의 웅장한 야경까지. 마치 꿈속 같았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유창한 영어로 명소들을 설명해 주시는 통에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한국 군 관계자분들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주요 건물들도 견학할 수 있었어요. 웅장한 국회의사당에 들어서자 가이드분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 집회 등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과정이 눈물겹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었죠. 한국은 정의와 자유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발전해온 나라였어요. 그리고 전쟁 기념관에 가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6.25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과 사진들, 헌신한 젊은 학도병들의 유품과 편지들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포화 속에 사라진 꿈과 희망, 돌아오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 이 모든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랑 너무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활약한 한국군의 모습이었어요. 먼 나라의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그들의 고귀한 희생. 주변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던 장면. 제게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바로 그 정신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한 한국의 지원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을 느끼며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감상하던 그날 밤, 제 동료 자원봉사자들 중 몇 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어요. 전쟁의 후유증 때문이었죠. 이걸 들은 한국 친구들이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삼계탕이라는 보양식을 주문해 주셨어요. 한 그릇 받아든 순간 따끈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죠. 고소한 닭고기 살과 쫄깃한 인삼, 구수한 대추와 마늘까지. 한 숟가락 떠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를 위해 국방부 장관님께서 또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장관님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죠. 구호물품이나 의료 지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과정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또 유엔에서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셨죠. 장관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신 한국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덕분에 지친 심신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특별 지원 항공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감사함에 겹겹이 휩싸였어요. 항공기 문을 열자마자 승무원들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죠. 한국 공군 소속이라는 승무원들은 우크라이나행을 자원했다고 해요.
먼 이국 땅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 그들의 용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좌석마다 정성스레 준비된 구호 키트, 몸과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차와 간식거리들. 승무원 한 분 한 분이 세심하게 우리를 챙겨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지원 물자로 가득한 기내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한국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특송기가 이륙하자 재성 씨가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왔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여러분의 싸움에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간 쌓인 응어리가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재성 씨는 계속해서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힘든 시기에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역사를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저희 한국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숨기려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이 비행기 한 대에 담긴 온정이 한반도 저 멀리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아시나요? 우크라이나가 잠시 요동칠지는 몰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주었죠.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험난한 시기를 반드시 견뎌낼 거예요. 그 짧은 비행은 제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폭격의 공포에 지쳐있던 제 영혼의 한국이라는 이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한국과 손잡고 정의로운 평화를 향해 나아가리라고요.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쟁으로 지친 조국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본받아 군 병원 내 중환자실을 대폭 확충하고 첨단 의료 장비들을 도입했죠.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의료진들과 실시간으로 협진하는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이 모든 과정을 한국 정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답니다. 군 교육 체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첨단 군사 훈련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죠. 교관으로 초빙된 한국 장교들의 열정 어린 강의에 우리 장병들도 불타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훈련 시설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참으로 소중해요.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 국방부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위문품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험악한 전장 분위기가 사뭇 밝아졌죠. 송편과 약과 그리고 직접 쓴 응원의 손편지들을 받아든 장병들의 눈시울엔 한없는 감사의 빛이 맺혔답니다. 특히 키이우 인근에 세워진 한우 우정병원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돈독한 우정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어요. 지난 10월 공식 개원한 이 병원은 한국의 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 인력이 함께하는 명실상부 동유럽 최고의 의료시설로 자리매김했죠. 병원 개원식에는 양국 환자들의 감동적인 재회가 펼쳐지기도 했어요. 폭격 중 한쪽 다리를 잃은 12살 우크라이나 소녀 올야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족을 선물 받고 걸음마를 시작한 김 할아버지의 만남이었죠. 울음 섞인 감사의 포옹을 나누던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저희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꽃피는 사랑과 연대의 힘을 보았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병원 앞에는 평화의 쉼터 공원도 조성됐어요. 공원의 이름은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우리들의 염원을 담았죠. 한국 친구들이 손수 가꾸어 보내준 30여 그루의 무궁화 묘목은 이곳의 작은 서울을 선사했어요. 매년 봄이면 핏빛 무궁화와 우크라이나의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한우 우정의 꽃을 피울 거예요. 전쟁의 터널은 여전히 깜깜하고 힘겨운 나날들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멀리 한국에서 타오르는 연대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빛은 우리에겐 암흑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자 평화로 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겪었던 전쟁의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처럼 우리 우크라이나도 불굴의 의지로 이 전쟁을 반드시 극복해낼 거예요. 우정병원 로비에 걸린 서울에서의 추억 어린 사진들과 함께 저희는 늘 한국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깃발이자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평화의 그날, 우린 기쁜 마음으로 한국의 친구들을 우크라이나의 푸른 하늘 아래로 초대하고 싶어요. 자유와 정의를 향한 험난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린 반드시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의 벗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소식을 여기서 마칠게요. 다시 봄이 오면 평화의 꽃 무궁화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길 기원하며요. 저희의 정의로운 투쟁에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 보내주시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 독일 환경운동가 레오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한 아파트로 비밀스럽게 들어옵니다.
두리번거리며 누군가가 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있는 쓰레기장에 들어와 쓰레기통 안으로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슨 생각인 것일까요? 삐삐삐. 알람 소리는 매주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제 꿈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더듬어 꺼보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눈을 뜨니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러운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또 다른 바쁜 한 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제 앞에 놓인 모든 업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시 계획가로 일하고 있고 베를린을 더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일이에요. 저는 에코퓨처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하지만 시정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 친구이자 동료인 페트라가 안녕, 레오니, 오늘 재활용 회의에서 행운을 빌어요. 라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베를린의 쓰레기를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도시 지도자 그룹에게 발표하기로 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현재 베를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30%만이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매립지에 묻히거나 소각장에서 태워져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엔나나 오슬로 같은 다른 대도시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는 등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퓨처스 팀은 베를린의 재활용률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몇 달을 보냈지만 도시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기 직전에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 한 통이 떴습니다. 제 상사인 한스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서울에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열어보았습니다. 한스는 한국 서울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놀랍다는 기사를 읽었다며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꽤 이상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베를린의 재활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작은 나라에서 독일의 환경 실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은 선진국도 아니었고 믿을 만한 정보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낭비 같기도 했지만 궁금해서 온라인에서 서울시 쓰레기 관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기사에 저는 놀라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울은 쓰레기의 무려 66%를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모든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 종이, 플라스틱 및 기타 쓰레기를 색상별로 구분된 종량제 봉투에 꼼꼼하게 분리하여 재활용하기 쉽도록 한다고 했고, 서울 시민들이 재활용과 깨끗한 도시 유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다 포장된 언플 이상도 아닌 것일까요? 처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서울의 환경에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분리수거는 모든 사람의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우리 도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변했는지 자랑스러워합니다. 기사에는 꽤나 유명한 환경학자들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고 저는 그 기사를 읽을수록 한국의 분리수거 제도에 대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제 마음속에서 흥분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구나.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전략 중 일부를 베를린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먼 곳에 아이디어를 베낀다는 건 좀 엉뚱해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노트와 노트북을 들고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베를린의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고 더 나아가 서울의 놀라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 로드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연한 의지가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사는 도시의 재활용 혁명의 첫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장애물로 가득하겠지만 베를린을 유럽의 환경 리더로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프레젠테이션은 기대했던 것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를린이 서울의 놀라운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색깔별로 구분된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듣기보다는 휴대폰을 보거나 종이를 뒤적이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루한 얼굴로 가득 찬 사람들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마침내 위생부서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레오니 씨, 당신의 열정은 고맙지만 저희는 쓰레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예산이 없습니다. 몇 년 후에 이러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더 겸손하고 검증된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먼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젊은 도시 계획가의 프레젠테이션 한 번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요. 적어도 아직은요.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하는데 시의원 중 한 명인 게르다라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레오니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럼 좋죠. 작은 승리였지만 제게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단 한 명의 시 지도자라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친환경적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서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제 책상으로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시스템을 베를린에 도입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도 거의 재활용하지 않잖아요. 서울의 시스템은 우리에겐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인내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의 선의는 알았지만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는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잠재력을 볼 수 없었을까요? 며칠 동안 저는 베를린이 왜, 어떻게 서울시의 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사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쓰레기 통계를 비교하는 차트를 만들고 예산 수치를 분석하고 교육 캠페인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배울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시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신중한 계획과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대대적인 대중 인식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변화에 저항하는 문화를 가진 베를린에서 과연 이러한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친환경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베를린이 어떤 모습일까? 떠올려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베를린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렵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다짐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상사 한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베를린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그 시스템을 가까이서 봐야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 휴가를 내고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무엇이든 할 거예요. 하지만 가야 해요. 한스는 눈썹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감탄의 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레오니. 그렇게 해봅시다.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인맥을 동원하고 끈을 당기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의회는 소에게 실태조사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한 환경단체에서 저를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환경부서 회의에서 만난 유일한 동료인 게르다는 서울시의 주요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광경과 소리, 새로운 발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작은 호텔방에서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방문해야 할 곳과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거대한 시설인 서울자원회수센터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박선영 센터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오니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분주한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기계가 윙윙거리며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품이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안전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앞뒤로 뛰어다니며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사전 분류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집에서 색깔이 구분된 봉투를 사용해 재활용품을 꼼꼼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분류 과정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각 재료는 자체의 처리 구역으로 이동하여 세척, 파쇄, 녹여 새로운 원료로 재사용됩니다. 저는 수첩에 열심히 낙서를 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곳은 마치 재활용의 원더랜드 같았어요. 기술이 매우 발전되어 있었고 그 규모도 놀라웠어요. 베를린의 재활용 센터는 이렇게 정교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계도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업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중요한 일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집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는 모습이었죠. 베를린의 환경미화원들이 종종 사기가 떨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자신의 일에 이런 목적 의식을 느낀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혁신적인 지역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서울의 노원구를 방문했습니다. 제 가이드는 지역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지수라는 활기찬 젊은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거리를 걸으며 지수는 곳곳에 있는 다채로운 색상의 쓰레기통, 인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만든 동네 별 쓰레기장 등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다양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원구의 성공 비결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라고 지수는 설명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쓰레기 줄이기 노력에 강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업을 듣고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심지어 어느 건물이 재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지 경쟁하기도 합니다. 밝은 초록색 에코 레인저 어깨띠를 두른 채 작은 공원에서 나무를 심는 학생들 앞을 지나갑니다.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환경 교육을 시작해요. 이 아이들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목구멍에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기쁨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연과 단절되어 있거나 기후 위기에 대한 절망으로 마비되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체성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지수와 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그날의 메모를 넘기며 아이디어와 질문으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은 너무 포괄적이고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베를린이 이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지수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서울의 재활용률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길거리와 강에 쓰레기가 쌓이고 희망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세요. 그녀는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를 향해 두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레오니, 시간, 리더십, 끈기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부담이 아닌 기회, 즉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말은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도 오랫동안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베를린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쓰레기 제로 식료품점과 친환경 건물을 짓는 현장을 둘러보며 최첨단 지속 가능성 실천 사례에 감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정책과 자금 지원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니며 평범한 서울 시민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울시의 친환경 성과에 대해 자부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고구마를 파는 한 아주머니는 몇 년 동안 음식물을 버린 적이 없다며 음식물 찌꺼기를 주말 농장에 키우는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생명의 순환과 같아요. 라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낭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청소년 그룹은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고 친구들과 더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해 경쟁하는 데 사용하는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베를린의 환경 정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그들의 호기심과 열정의 감동과 부러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주가 끝나가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싶었지만 한강변의 녹색 도시가 주는 에너지와 낙관주의가 그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한때 오염된 물길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도심 속 오아시스로 변한 청계천을 따라 긴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 산책로를 산책하는 가족들과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제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환경 변화를 베를린으로 전파시켜야 했습니다. 나는 도시의 달콤한 공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시고 약속처럼 나를 채우게 한 다음 발 뒤꿈치를 돌려 호텔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레오니는 베를린으로 돌아가면서 변화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성공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삶과 일터에서 재활용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색깔별로 구분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회의적인 아파트 동료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투덜대기도 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레오니는 항상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녀는 재사용 가능한 농산물 봉투를 사용하여 포장 없는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사는 대신 헌 옷을 수선했습니다. 조금씩 그녀의 아파트 동료들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상사인 한스를 설득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퇴비화 워크숍을 열고 재활용 센터 견학을 계획하고 동료들을 교육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동료들은 누가 가장 친환경적인지 경쟁하기 시작했고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 가능한 병으로 바꾸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인쇄물을 덜 인쇄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아 레오니를 지속 가능성 책임자로 승진시켰습니다. 또한 레오니는 시의회 회의에서 항상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고정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환경운동가, 비즈니스 리더, 참여, 시민들로 구성된 다양한 연합을 모아 변화를 위한 로비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의원은 공공행사에서 쓰레기 제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레오니는 지역 학교에서 퇴비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아이들이 쓰레기 탐정 게임을 하며 누가 더 쓰레기를 올바른 쓰레기통에 잘 분류하는지 경쟁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레오니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퍼져나가는 수많은 작은 파문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시의 재활용률 66%에 맞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니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비 작업장, 새로운 자전거 도로, 재사용 가능한 커피컵 하나하나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습니다. 도시에는 커뮤니티 정원이 생겨나고 수리카페가 생겨나고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문을 여는 등 친환경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레오니는 그 놀라운 서울 여행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습관, 직장, 도시 등 모든 것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친환경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란 언제나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레오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오니는 자신의 건물 앞에 차를 세우던 중 이웃에 사는 노인인 프라우 밀러 할머니가 재활용 쓰레기로 고생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레오니는 자전거에서 내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병과 캔을 함께 분류하는 동안 밀러 부인은 레오니의 팔을 두드렸습니다. 전에는 재활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나니 나도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레오니! 레오니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번의 한 행동. 우리 각자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혁명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레오니는 베를린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고 거리에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더 친환경적인 도시, 더 친환경적인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니는 그 모든 여정에서 발걸음의 봄을, 가슴에 희망을 품고 솔선수범하며 앞장설 것입니다. 제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위에도 영상 있으니 꼭 봐주세요. 안녕!